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주목한 이슈의 숨겨진 1인치를 찾아내는 시사토크 1인치 박혜진입니다. 오늘도 송국건 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사토크 1인치에서는 대한민국 곳곳에 파고든 마약 범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마약 범죄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왔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1일 화성시의 한 도로입니다. 태국인 A씨가 도로 한 구석에 마약을 던져놓은 뒤 휴대폰으로 주소를 촬영합니다. 다음 날 한국인 B씨가 이곳을 찾아 비닐봉지에 든 마약 2kg을 찾아갑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구속한 태국인 A씨는 태국에서 마약 16kg을 반죽 기계에 숨겨 국제 탁송 화물로 몰래 들여왔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533억 원어치나 되며 53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피의자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반죽기계 내부 빈 공간에 1kg씩 개별 포장하여 16kg을 채운 뒤 내부를 필로폰 냄새가 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밀반입하였습니다. 경찰은 태국인 A씨가 살고 있던 충남의 거주지에서 여행용 가방 2개에 들어있던 필로폰 14kg을 압수했습니다. 또 비밀 채팅앱을 통해 A씨에게 2kg의 필로폰을 사들인 한국인 B씨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안양도안경찰서는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태국에 머물고 있는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정보원과 공조하여 태국에 체류 중인 총책에 대해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 검거할 예정입니다. 한편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16개월 동안 68명의 마약 사범을 적발해 28명을 구속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네, 지난 7월에 적발된 마약 밀반입 사건 보도를 지금 보셨는데 그 뉴스 말미에 들으셨죠? 안양 이 동안경찰서에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16개월 동안 모두 68명의 마약 사범을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28명만 구속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하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 마약 사범이 숫자가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도 문제고 또 연령대가 낮아지는 이게 다 심각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마약 사범들이 집단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대학생들, 그 명문대학생들 네. 같이 이렇게 뭐 어떤 서클을 구성을 해가지고 동아리, 마약 동아리라고 불렸던 거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운동 동아리에서도 그런 그 집단적으로 이게 마약 사범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일단 전체 숫자가 대검의 마약 백서에 따르면은 작년에 적발된 마약 사범이 27,611명인데 2만 명을 처음 돌파한 겁니다. 처음 돌파해서 2년 전에 18,395명이었으니까는 2년 사이에 50%가 증가를 했거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 전차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전에는 30, 40, 30대, 40대가 대부분을 차지를 했습니다. 한 60% 정도 차지를 했는데 이게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20대가 40대를 추월을 해버렸어요. 네. 20대 마약 사범이. 예. 그래서 20대 마약 사범이 이 최근 3년간에 한 30%가 올라서 지금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네. 가장 많은 상황이고 또 이 10대도 있어요. 네, 얼마 전에 14세 여중생이 또 그 마약 사범 적발된 적이 있던데 예. 이 10대가 그러니까 미성년자죠. 가파르게 미성년자도 상승을 해서 그전에 1% 수준이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작년에 5.4%.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죠. 와, 그러니까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처음 넘었고 점점 미성년자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데 사실 우리가 이제 마약 범죄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야 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도 사실은 표현이 좀 잘못됐다면서요? 그 잘못됐죠. 왜냐하면 예전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마약이 잘 없어, 많이 없어라는 식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쓸 때는 맞는데 그게 딱히 근거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국내 일부 논문에서는 네. 이런 단위를 잡긴 한다고요.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상이 안 넘으면 20명 미만이면 마약 청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례가 있긴 한데
하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출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무엇보다 이게 국제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통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10만 명당 20명이라고 하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국내 과거 사례를 봐도 1999년에서 2002년까지는 20명이 넘었던 적이 있고요. 2007년에 그랬고 2009년에 그랬고 2015년 이후로는 쭉 20명이 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미 그 기준에 따르더라도 예전역에 그 기준을 넘어서 버렸고 더 중요한 거는요. 예. 사실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야 일제 단속해 그래서 많이 잡히면 수명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단속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심각하냐, 얼마나 심각한 범죄였느냐, 뭐 재범률은 어떤 것이 되었느냐 예.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구체적인 통계, 그러니까 단위수조차도 정확하게 없는 겁니다. 그게 나와야 그다음에 대책이 나올 텐데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거죠. 네, 그 얘기를 들으면 진짜 마약 범죄를 좀 더 입체적으로 좀 분석을 하려면 정확한 통계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게다가 이제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가 더 심각해지고 확산되었는가 이 문제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지난 정부에서 이 마약 범죄를 수사하는 관련 부서를 통폐합하고 축소한 원인이 이 마약 범죄 대응 역량을 크게 훼손시키면서 범죄가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검찰의 마약 수사 범위가 축소가 됐는데 이게 마약 범죄를 크게 늘린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는데 두 분은 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조금 전에 양지열 변호사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마약 사범을 근거하는 것과 마약이 퍼져 있는 건 좀 달리 봐야 돼요. 예. 지금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 추정하는 건 1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마약을 지금 한 번씩 접했던 사람이 100만 명이요? 100만 명을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만 명이 이제 넘었다고. 예. 그러면 2% 정도가 이제 근거가 된다는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그 상황에서 이것을 또 수사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게 검경 수사권 조정 그 이후에 그 마약 사범 수사권이 주로 이제 경찰 쪽으로 많이 가고 검찰 쪽에서는 폐지가 됐잖아요. 네네. 그 부서들이 예. 넘어갔는데 그러면은 경찰에서 마약 사범을 수사할 인력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대폭 늘려야 되는데 네. 다른 일반 수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사 부서를 전부 다 기피하고 있거든요. 경찰에서 너무 업무가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은 늘지 않고 마약 사범 수사 전담반도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60명 정도가 정원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60명 정원이 돼서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한데 그래서 그때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때 일종의 그 검수완박을 해서 이거 시행령을 거기에 대해서 시행령을 고쳤죠. 그래서 뭐 또 완전 복구 네. 검찰 수사권 완전 복구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대학생 동아리 마약 사건 이것을 근거한 쪽이 검찰입니다. 예. 예, 검찰 쪽에서 근거를 했기 때문에 그 검수원복 일종의 검수원복을 해서 수사 기능을 좀 많이 회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조직적으로 되는 그 마약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동 동아리나 아니면은 이 명문대 학생들이 포함된 이런 조직적으로 마약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 예.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수사 역량을 발휘를 하고 있다. 그런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예. 이게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근거를 확 줄였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측면이 그것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뭐 이게 사안에 따라서 뭐 정치적으로 볼 것이냐, 뭐 사회적으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입장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일단 이거를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서 전 정권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마약 사범이 늘어났다라고 보는 건 좀 전에 송평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 현상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게 좀 입체적으로 보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약이라고 하는 게 그냥 형사처벌을 강하게 해서 많이 잡아들인다고 줄어드는 그런 시대는 이미 수준을 넘어서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국가 자산을 얼마나 효용적 있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그 같은 자산을 이쪽에서 쓸 것이냐 저쪽에서 쓸 것이냐의 문제인 거지 이걸 검사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경찰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는 일단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마약 수사 저희도 이제 뭐 마약 사범들 뭐 상담이나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많이 접하긴 합니다만 이 마약 수사는 이게 책상에서 하는 것보다 현장이 훨씬 더 중요한 부서예요. 그래서 뭐 국가정보원과 회의에서는 교류를 하기도 하고 큰 경우에는
그리고 경찰이 또 현장에서 탐문이라든가 아니면 그 내부에 어떻게 보면은 수사 인력들을 배치함으로써 찾아내는 게 되게 어려운 그런 수사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뭐 전통적으로 검사가 할 수 있는 수사 방법으로 현장에 있는 마약 사범을 단속하는 건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네네. 이것만으로 늘어드는 이유가 생겼다는 좀 과한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석이 하나 있는데 우리 세월호 참사 때 해경을 해체했던 일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연유로 인해서 이 마약 범죄 수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인데 2017년 김현권 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는 이 마약 단속 실적이 한 114건 정도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경이 해체가 된 2015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밀수 단속 실적도 2014년, 15년 2년 동안 한 건이 없었다. 또 밀항 적발도 2014년에 전무했다. 이런 그 기록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경이 해체된 이후에 3년이라는 이 공백 동안에 해경이 그동안 구축해 놓았던 마약 수사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가 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첩보를 제공하던 이 정보원을 다 잃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때 세월호 이후에 해경이 해체가 되고 예. 그때 국민안전처 해서 그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그 해상에서 마약 그 밀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예. 아주 그리고 양도 많아요. 한꺼번에 이제 선박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양도 많은데 그렇죠.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적발이 좀 쉽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평소에 이거 다 정보 첩보로 첩보를 가지고 어떤 지점을 찍어서 거기서 이제 적발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일종의 그 대북 수사에서 뭐 휴민트라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것처럼 첩보원이 굉장히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망도 있어야 되고 예. 첩보원들을 하면은 그것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꾸준히 접촉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해경이 해체가 되면서 일반 경찰로 이제 이 전문가들이 다 가버리거나 예. 어쨌든 그 기능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이게 지금 해경 직업은 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복구를 했어요. 네네. 복구를 해서 그 경찰 쪽으로 갔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고 또 지금 망을 스스로 복구를 했다고 해요. 예. 해서 제가 보니까 작년에 해경에서 근거한 마약류 사범이 461명. 그래서 2년 전에 비해서 한 50%더 근거를 한다. 예. 그래서 지금 처음에 해경을 없앴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이 마약 사범을 단속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좀 복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하면서 제가 국가 자산을 어떻게 배치하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가 가져갈 것이냐, 경찰이 가져갈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산을 그대로 잘 유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해경 해체 사건은 그 조금 결이 달랐죠. 네네. 이건 그냥 자산을 날려버렸던 거예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장을 없애버렸던 경우였거든요. 그럼 밀수나 밀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현장에서 해경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업무였는데 그러네요. 이거는 뭐 그걸 육상이나 항공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해경 해체는 그때 이제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커다란 문제 때문에 사안 때문에 갑작스럽게 결정했고 부작용을 굉장히 많이 낳았던 그런 일이었고 예. 여기에도 끼쳤던 거죠 그 영향이. 예, 마약 범죄 수사까지도 해경 해체가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데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이 마약이요 시가로 따지면 533억 원 이것은 53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양의 그 마약의 밀반입 되었다가 적발된 케이스였었는데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가 이 우리나라가 마치 신흥 마약 시장이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게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일단 동남아시아 이 마약 그 삼각주라는 데가 있어요. 골든 예.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마약이 대량으로 재배가 돼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이 지역인데 그 접경 지역인데 팬데믹 사태 때 이게 마약이 좀 잘 소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좀 묶여 있었죠. 네. 묶여 있은 게 팬데믹이 풀리면서 한꺼번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아주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는 아주 예. 단속 강하게 하니까 네네. 마약에 희소성이 있어요. 희소성이 있으니까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희소성이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한국이나 일본은 또 경제력이 있어요.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 네네. 그러니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도 살 소비자도 또 많고. 구매력이 있는 거예요. 네네. 예, 구매력이 있고 또 희소성이 있으니까는 호기심도 또 그 작동을 하고 해서 예. 이게 그 마약 그 필로폰 가격이 1g당 이 2,634달러인데 34만 원 선인데 예. 이게 2014그러니까는 2021년에 그런데 2023년에 이게 60만 원까지 34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한 2배가 상승 가까이 했는데 네네. 이거 1g 하면 잘 이제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 한 번 복용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운동화 한 켤레 값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10만 원. 10만 원 정도 되니까 네네. 이 가격 부담이 이제 우리 뭐 10만 원이면 뭐 부담이 되는 학생도 있지만 또 부담이 안 되는 또 네.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일본에서 이게 대량으로 좀 그 반입이 되고 또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는 우리와 일본에 이게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마약이 대량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나라로 다 풀렸고 또 국내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희소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이렇게 비싸게 많이 들어와도 그만큼 소비하는 사람이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마약 소비가 우리나라가 늘어났을까요? 일단 그 마약은 예. 전형적으로 범죄 수사를 하는 쪽에서는 선진국형 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못 살고 힘든 가난한 나라에서보다도 오히려 경제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나라에서 주로 일어나는 범죄라는 게 네. 사실 저희가 뭐 흔히 뭐 해외 영화라든가 드라마 같은 걸 보더라도 그런 현상을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한 가지로 이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실업률도 올라가고 또 1인 가구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는 좌절감이나 우울감 이런 것들도 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하는데 예. 사실 또 그렇게 따지면 소득 양극화라든가 뭐 1인 가구 증가 이런 것도 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기 꾸준히 때문에 있어왔죠. 그것만이 어떻게 보면 부추기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올라갔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력도 성장을 했고요. 예. 올라갔고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웠던 측면도 있는 거고 그에 반해서 어느 정도의 그래 경제력, 소득 같은 것도 갖춰져 있는 거에 플러스 또 범죄 의식을 못 가진 만큼 국제화라고 좋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뭐 유학생들도 많이 늘어났고 해외 여행도 많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접촉할 기회도 늘어났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공급 루트가 좀 쉬워졌어요. 네. 대표적으로는 텔레그램. 네. 텔레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가상화폐. 그러니까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다른 범죄에도 많이들 보셨겠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거를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이용하고 있는 건지 그걸 이용해서 해외에 있는 그 서버를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이걸 근원적으로 추적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죠. 이게 돈이 오가는 건 이 그냥 뭐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서 오갈 경우에는 흔적이 안 남아 버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추적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현장에서 뭐 사람들의 어떤 첩보망을 가동한다거나 아니면 뭐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뭐 일을 하면서 겪는 일들은 마약 사범 하나가 검거가 됐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줄줄이 줄기를 타고 가는 예. 그런 방법 외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뉴스 저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대규모 마약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적인 정보망에 의해서 가동이 되거든요. 그거야말로 뭐 국정원도 안에 배후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네. 그런 큰 거래는 그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무쇠효관처럼 사회에 퍼지는 거는 진짜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약 유통망이 좀 쉬워졌다. 예를 들면 텔레그램이나 가상자산, 가상화폐 같은 것들은 추적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돼버린 점이 이 국내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마약 소비가 증가한 그 원인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뭐 쉽게 구할 수 있고 뭐 웬만하면 뭐 소비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유명인들 사이에서의 그 마약 범죄 뉴스도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이런 보도가 있었죠. 야구 선수 오재원의 마약 투약 소식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오재원은 2007년에 두산 베어스에 입단을 해서 2022년 10월에 은퇴할 때까지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했습니다. 2015년, 16년, 19년에 세 차례 우승을 하기도 했고 또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등에서는 국가대표를 지내기도 했고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또 해설가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사건 조금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저 사모니까 얼마 안 되는데 예. 그때 오재원 선수가 갈고 지내던 여성이 이제 자수를 해서 같이 이제 투약을 했다고 자수를 했는데
오재원 선수에서 다 지금 음성이 나왔어요. 검사를 하기 전에 물을 상당히 많이 마시고 또 제보를 아주 확실하게 해가지고 예, 이거 예. 검토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재원 선수의 지인 집 거기 소화전에서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네네. 발견이 돼서 결국은 사부 처리가 됐는데 예. 이게 그 전에는 그 수면제를 계속 복용을 했는데 이 한 사람한테 많이 처방을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수면제는. 그러니까 이제 지인들에게 하다가 그 여성에게도 여성의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받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리 처방을 받기도 했는데 예. 이제 나중에는 이 수면제로는 부족하니까 어떤 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한 예. 그런 사례니까 아마 그렇게 좀 발전해가는 그 마약 쪽으로 발전해가는 예. 그런 경우도 주변에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얼마 전에 오재원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오 씨의 이 마약 투약 혐의, 그리고 지인에 대한 보복 협박, 그리고 폭행 혐의 이 모두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을 했고요. 오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8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된다. 그리고 추징금 2,400여만 원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보기에는 이 정도 형량 부족하다, 더 받아야 된다 해서 지금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하죠. 뭐 더 처벌이 좀 강화될까요? 글쎄, 그거는 이제 항소심에서 어떻게 보느냐라는데 크게 뭐 떨어질 가능성은 적어도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뭐 보시는 부분에 따라서는 야, 2년 6개월이면 생각보다 짧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그 전에 다른 범죄 전력 전과가 없는 상황에서 초범인데도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를 한 거면 굉장히 무겁게 처벌한 거거든요. 네네. 보통 3년 밑으로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도 많이 가는데 집행유예도 해주지 않은 겁니다. 예. 그만큼 마약에 대해서는 최근에 처벌 수위가 굉장히 강해졌고요. 그리고 애초에 법 자체가 마약은요. 뭐 상습성이라든가 영리 목적성이라든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양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투약을 할 때로도 있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범죄에 처벌할 수 있도록 아주 가장 가볍게 처벌하도록 법정이 10년이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게 마약류 관련 처벌입니다. 예. 지금 뭐 오재원 선수 사건을 저희가 지금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이 마약 범죄, 유명인들의 특히 마약 범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2018년 버닝썬 게이트입니다. 가수 정준영 또 빅뱅 출신 승리가 연루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켰던 사건인데 이때 당시에 대중에게 알려진 마약이 있습니다. 소위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인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마약 아닌가요, 이거? 얼마 전에 그 영국 BBC에서 버닝썬 사건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이 물뽕이라고 소위 하는 거, 네. 이 액체 마약류죠. 여기에 대해서 또 그때 논란이 됐었는데 이 액체니까는 일단 그 흡입을 하면 몸에 빠르게 이 흡수가 돼요. 예. 흡수가 돼서 이것을 한 10분이나 15분 이내에 몸에 쫙 퍼져서 술에 취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색도 없고 냄새도 안 그렇죠. 난다면서요? 예, 그렇죠. 무색무취한 예.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또 빨리 없어져요. 사람이 액체니까 네. 배출이 되잖아요. 수분이 예, 배출이 예. 되면은 12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것은 물뽕을 흡입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이 어떤 성범죄에 쓰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색무취한 거니까 네네. 어떤 뭐 술에 이렇게 넣는다든가 몰래 타서. 예, 버닝썬 사건에 진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그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건데 그 BBC 다큐멘터리에서 봤듯이 직원도 뭐 어디에선가 이런 게 또 성행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네네. 그런 그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때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서도 물뽕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런가요? 왜 추정되는 사건이라고 하냐면 피해자분들이 공공장소에서 그냥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건넨 술을 한두 잔을 마셨을 뿐인데 네네. 그 이후로 기억이 없었고 그러니까 숙박업소에서 홀로 눈을 떠서 아휴. 이렇게 저희 쪽에 상담을 했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물뽕 같은데 네네. 검출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추정만 했을 뿐이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성범죄로서 고소를 하기는 했었는데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물뽕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처벌된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 건도요? 놀랍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약사 한 사람이 물뽕 원료를 이용해서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은 있어요. 네네. 그때 물뽕이 검출되긴 했습니다. 근데 2021만 해도 이게 이 마약류와 관련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새로운 게 개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까지 그때만 해도 2021년만 해도 마약류로 지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검출이 되긴 했지만 그냥 다른 성폭행으로만 처벌이 받았지 마약류를 이용한 걸로는 처벌이 안 됐고요. 그 이후에는 아예 검출돼서 나온 사례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도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물뽕이라고 하는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이 표현이 신약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는 또 나왔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도 언제 쓰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또 마약류 단속의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이 물뽕이라는 약이 이게 남에게 몰래 타서 먹이기가 쉽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클럽 같은 곳에서 성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정말 굉장히 위험한 그런 마약인데 그래서 그 당시 버닝썬 사태 직후에 소위 버닝썬법이라고 해서 타인 투약 사범 처벌을 좀 강화하자 이런 취지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가 됐죠.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그 개정안이 나왔습니다만 역시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법무부에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있는 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건데 예를 들면 타인 투약 이후에 강간 등 2차 범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강간치상이나 강간추행치상죄 이런 걸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좀 약물로 인한 이런 범죄, 특히 마약, 이거 새롭게 좀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무부 입장은 이런 거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마약이 아니라 예. 술을 과도하게 마시도록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다른 마약은 아닌데 뭐 몸을 뭐 취하게 만드는 뭐 수면제 같은 것들을 썼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예. 아니면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해쳤을 때도 흉기를 이용해서 사람을 해쳤을 때 흉기의 종류도 뭐 칼도 있고 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법을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게 기본적으로 법무부의 입장이고 네네. 저도 변호사지만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법 체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법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걸 새롭게 만드는 데 대해서 그렇게 뭐 적극적이진 않은 편입니다. 그런가요? 그 뭐 제가 좀 조사해온 바로는 영국의 같은 경우에는 약물로 인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뭐 종신형까지 처벌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거는 이제 성범죄 처벌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니까. 강력하고 예. 또 이제 약물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도 영향을 끼친 걸 겁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미국, 영국, 일본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강간에 사용되는 약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있어서 아주 중하게 처벌을 하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는 그러니까 2차 가해가 있었다면은 그 2차 가해가 예를 들어서 뭐 강간치상죄나 이런 걸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있으니까는 네, 법을 네. 더 안 만들어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예. 입법은 어차피 국회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입법조사처에서 그때 버닝썬 사건 일어나고 나서 국회 입법조사처라고 있거든요. 그 필요한 법안을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거기 있는데 거기서는 그 타인 투약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걸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입법조사처에서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그거 아예 무시한 겁니다. 네, 무시한, 네. 별로 중요성을 심각성을 예. 깨닫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국회만 오면은 이게 이 21대 국회에서도 이게 발의가 됐었는데 예. 이 21대 국회 임기가 몇 달 전에 끝났죠. 끝나면서 이게 또 폐기가 돼버렸어요. 네네. 근데 아직 22대 국회에서는 발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발의를 하더라도 이것을 누군가 국회의원 누군가는 관심을 가져야지 이게 시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평론가님 그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마약과의 전쟁 뭐 했죠. 선포하고 예, 하지 않았습니까? 왜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또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네, 있었죠. 네. 법무부 장관 때. 예. 그리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그 마약 그 단속 같은 것을 그때 현장 시찰까지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까 여당 대표가 됐으니까 예, 네. 본인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네, 네. 여당 대표가 됐으니까 이것을 당론으로 여러 가지 이것뿐이 아니고 그렇죠. 마약과 관련된 지금 선진국 사례를 연구를 해야 돼요. 네, 네. 좀 전에 미국, 영국, 일본의 이게 타인에 대한 이 마약 투여 여기에 대해서 성범죄와 관련된 약물은 엄격히 따로 아주 처벌. 중하게 처벌을 예.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동훈표 예. 마약 퇴치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또 법 전문가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 물뽕이라는 게 주로 클럽에서 유통이 막 되듯이 우리가 사실 이 마약을 일상에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는 이게 드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마약이 얼마만큼 우리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가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약 운전 사건들 요즘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실 텐데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년 전 대마를 흡입한 A씨는 해운대 한 도로를 시속 140km로 질주해 7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고 등 마약이나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마약을 투약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386명에 이릅니다. 2019년 57명이던 것이 2021년 83명, 2023년엔 113명으로 늘어 5년 새 2배가 증가했습니다. 환각 상태에서의 운전은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처벌은 음주운전보다 약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술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두고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중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은 따로 없이 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 조항에 포함돼 있습니다. 적발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음주운전보다 낮은 처벌 수위입니다. 김도읍 의원은 마약, 약물 운전 처벌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안은 기존 과로 등의 운전 금지 규정에서 마약 및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명시하고 위반 시에는 음주운전보다 강한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마약 약물 운전은 음주운전 못지않게 위험한 중대범죄라며 엄격한 금지와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네. 마약 운전 사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그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또 람보르기니 운전자 흉기 위협 사건인데 지금 보도를 들으셨습니다만 이게 처벌 수위가 음주 운전보다 굉장히 낮다는 거잖아요. 이게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건데도 특히 이제 이 두 사건의 그 피의자가 다니던 병원이 이게 병원이 아니라 거의 마약상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이 병원에서 마약류 불법 투약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합법적인 마약상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법이 예. 아직 정비가 미비된 거예요. 네. 그것이 이 약제가를 주로 이 두 병원에서 사용한 것이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에투미데이트라는 약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분류상에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네.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는 의사들이 처방을 해주면은 처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디 가면 이런 것을 잘 처방해 준다는 것이 소문이 또 나 있다고 해요. 마약 하는 사람들 예, 사이에서는 자기들끼리 그 사이에서는. 예.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찾아가고 하니까 이 두 병원에서 지난 4년 동안 75명에게 9,000회를 이 마약을 처방을 해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막대한 수익을 그 두 병원에서 얻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돈 때문에 본인들은 의사들은 잘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위험성을 얼마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죠. 알겠습니까? 이게 예. 마약류로는 지정이 안 돼 있고 의약품으로 지정은 돼 있지만 이게 위험하다는 걸 본인들이 알면은 좀 양심 있는 의사 같으면 본인들이 예. 이 국회나 이런 쪽에 이야기해서 네. 이거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거의 마약상 수준으로 그렇게 투약을 했다는 사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이 마약류를 투약한 이후에 운전을 해간 사람이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드는데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이런 마약과 같은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이 따로 없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네. 이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일단 술이라는 게 단순합니다. 네. 술 종류야 여러 가지만 거기 들어가 있는 성분은 똑같이 알코올이 가장 주된 성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지를 시켰고 예. 그리고 뉴스 같은 거 보시는 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정지를 시키기도 하고 취소를 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술 마신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이른바 윤창호법이라서 가중처벌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쉽게 되는 건데 네네. 이게 왜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러면 의료용 약물을 가지고 약물을 복용한 뒤에 운전을 했었을 때는 딱히 처벌 규정이라는 게
굉장히 약한 수준, 3년 이하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네네. 나오잖아요. 예. 왜냐하면 의료용 약물이라는 거예요. 마약이 아닌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약물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처럼 알코올 하나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법으로 어떻게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게다가 지금 있는 종류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각국에서 이 범죄로 지정해서 처벌하는 것을 피해가려는 그 전문 제조업자들이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돈들이 걸려 있으니까. 네. 그런데 저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마약류의 약물을 취급할, 그러니까 사람의 인체에 어떤 심각한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의료용 약물들을 취급하는 의사들이 몇몇 병원에서 이게 마약류의 공급처의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도 어렵고 예. 처벌도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의사 면허를 가진 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 자신의 어떤 그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걸로 권한을 남용하는 건요. 훨씬 강력하게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예. 않으면 큰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자,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거 좀 개정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 김도읍 의원이 좀 처벌도 강화하고 뭐 이렇게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좀 발의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뭐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거 통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해야 되는 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아직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았는지 저도 이것을 살펴보다가 정말 국회의원들 일 안 한다는 걸 다시 느꼈는데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은 네.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조항에 따라서 아주 그 무겁게 처벌을 하는데 마약은 어떻게 되냐면은 가로 한때 등의 운전 금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가로 한때 등 운전 금지. 그래서 지금 김도읍 의원이 이것을 좀 현실화해서 오히려 이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게 음주운전은 그래도 약간 한 잔 먹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만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것도 예. 사고 위험이 높은 건 마찬가지지만은 네. 그런데 마약은 거의 환각 상태가 되잖아요. 조금만 그러니까요. 해도. 그래서 이게 더 엄하게 그 조항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는데 김도읍 의원이 일단 발의를 했으니까 이런 것을 빨리 뭐 통과를 시켜야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예. 자, 지금까지 뭐 계속해서 사실 저희가 뭐 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 사이 동안에도 이 마약 사건들이 계속 보도가 되었는데 아까 처음에 우리 송평론가님이 그 얘기 해주셨죠. 갈수록 이 마약을 투약하는 연령이 저연령화되고 있다. 10대들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그 실태가? 그러니까 2023년에 이제 2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예. 말씀드렸는데 그 돌파를 하는데 주로 이제 연령대를 보면 또 10대 총선이 2019년에 239명이었는데 작년에 1,477명. 예. 그래서 5년 만에 6배. 예. 그리고 2020년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207%. 2배 이상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10대들에 대한 이렇게 어떤 예방이나 이런 거를 좀 특화를 해서 네네. 특화된 대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SNS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 마약류가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아까 뭐 텔레그램을 이용한다거나 결제는 가상화폐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솔직히. 뭐 찾으시겠어요? 저희 3명 있지만 뭐 SNS로 뭐 네, 하려고 해도 예. 물론 그런 마음도 안 생기지만 예. 근데 젊은 층들은 너무 쉽게 그걸 다루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뭐 텔레그램에서 어떻게 찾고 그다음에 결제를 뭐 단속 안 되게끔 결제하고 이런 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잘 아는 거예요. 네네. 게다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화 영향 때문에 그 또래 친구들이 해외에서 겪은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하는 게 무슨 오락용인 것처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들도 꽤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약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 저희가 이 10대까지 이 마약이 침투했다. 이거는 아마 이 사건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작년이었죠.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했던 마약 사건. 2023년 4월이었습니다. 2명씩 짝을 이룬 일당 4명이 강남구청역 그리고 대치역 등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필로폰 성분이 첨가가 된 음료수를 건네면서 마시게 했던 사건인데요. 뭐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피해 학생들의 부모에게까지 협박 전화를 해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자녀가 지금 마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 신고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기까지도 해서 굉장히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그 범죄자들이 고등학생들에게 나누어졌던 음료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메가 ADHD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대에서 머리 좋아지는 약, 공부 잘하는 약 이렇게 오남용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틈새를 파고 들었다는 점, 이 점을 좀 주목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청소년 마약 사범 중에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도 한데 예. 이게 마약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하나가 어디서 시작을 하든지 점점 수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도가 올라가고 더 심각한 마약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마로 시작하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시작하거나 그리고 심지어 진짜 ADHD 치료제마저도 네. 마약 성분처럼 쓰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말씀 주셨다시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정말로 부모님들이 처방전 구해서 공부할 때 필요하다라고 해서 안정제처럼 ADHD 치료제를 ADHD가 아닌 청소년들에게 접하게끔 권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지금 ADHD로 지금 고생하는 게 아닌데 시험 기간을 앞두고 예, 집중하라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범죄 의식조차 없이 그냥 향정신성 의약품을 먼저 10대들이 시작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예. 나중에는 그걸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마약류를 접하기 위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아유. 쫓아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말씀하신 ADHD 치료제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3,500만 개 가량이 처방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에는 5,600만 개가 돼요. 2023년에는 절반 정도 상반기에만 3,400만 개. 그러니까 2022년도랑 비교해 봤을 때 60%가량이 상반기에만 이미 이 판매가 됐다는 겁니다. 네네. 그럼 이게 전부 순수하게 그냥 그 ADHD 치료용으로만 팔렸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향정사범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10대들이 대부분 향정사범인 거고 예. 그 약품들이요. 뭐 정말 다양해요. 의료 현장에서 처방용으로 이것도 의료용 약물들이랑 연결이 돼요. 의료용 약물로 처방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마약처럼 쓰이는 것들 대표적으로 뭐 마약 원료로 유명한 메탄am페타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조차도 쓰인다라는 거죠. 이게 학생들이 이렇게 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대인데 그 점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대가 진짜 마약들 이렇게 찾아서 구매하기도 쉬워졌는데 점점 수위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10대에 향정 사범이 많다는 얘기, 그 이야기를 다시 말해보면 병원에서 그만큼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기 쉽다. 이 이야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또 다시 돌려보면 아까 우리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과 비슷하게 일부 뭐 전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잘못된 그 사고방식을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나 약사가 이 10대들을 마약 범죄에 일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대들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진 의사와 병원이 어딘지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게 심각하죠. 예. 어딘지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이 어느 편의점 가면은 별로 뭐 신분증 확인 안 하고 술, 담배 준다, 판다 이런 거에 또 알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하는지. 예. 근데 이 마약을 그러니까 완전히 마약은 아니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을 찾는 사람들은 그 청소년들이 예. 어디를 가면 그것을 잘 준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끼리는 또 그것이 정보를 공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결국은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어른들이 또 여기에 관여된 어른들이 더 의사를 중심으로 보건당국이나 이런 데서 정말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것도 어느 청소년이 이런 것을 많이 처방을 해갔는지 그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파악을 하는 그 시스템도 있다고 하는데 시스템이 있어요. 예, 있다고 하는데 예. 그게 이제 거의 뭐 무용지물로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는 거네요. 강제성이 없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잘 내주겠습니까? 개병을 하는데도 돈이 생기니까 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네. 외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처벌 조항 같은 것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마약이라는 것이 중독이 되면 끊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10대들 사이에 잘못된 인식이 젊으니까 그리고 내 의지로 언젠가 끊기로 마음먹으면 끊을 수 있다라는 착각과 오해 속에 빠지기 쉽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대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특별히 더 예방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혹시 그런 게 마련돼 있습니까? 지금 특화된 예방책은 지금 없다고 합니다. 없고 이제 교육이 문제인데 예. 경찰에서는 우리 그 교육청에
10대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달라. 이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책임 떠넘기는 거죠. 예. 경찰 자체 내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저희들이 처음에 하신 것처럼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서 마약에 대해서 수사를 강범하게 하게 됐다면은 예방하는 것도 경찰 차원에서 할 수가 있죠. 네. 물론 예방 교육 같은 걸. 예. 물론 경찰 차원에서 다 하지 못하니까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이 협조를 해서 하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되는데 지금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경찰에서는 교육청에 좀 교육을 잘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수준에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 확실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건데 이 부분도 제도가 지금 마련돼야 되는 거죠. 저런 것들이 빨리빨리 좀 예방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게 접하기가 점점 여러 가지로 쉬워지고 있거든요. 이게 10대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동남아 몇몇 국가들이 일부 마약류에 대해 사포파를 시켰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 국가들에서는요, 뭐 생수나 과자에조차도 그냥 마약류가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저는 이거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한글로 마약류 음료를 만들어서 예. 파는 거예요. 무알콜 소주 이런 게 한국말로 쓰여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게 마약이라고. 마약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합법화일지 몰라도 한국 사람이 그거를 복용을 하면 무조건 처벌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청소년들은 이런데 더 뭐 아무 어떻게 뭐 저항력이 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재활 시설도 빨리빨리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적극적 예방 플러스 적극적인 대응책도 있는데 지금은 본인이 중독이 있고 중독에서 빠져나가고 싶어도 어디를 가서 치료를 받을 때도 재활시설 자체가 정말 부족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인프라를 갖춰야죠. 네. 자, 오늘은 우리 사회에 정말 일상 속으로까지 깊숙하게 퍼져 있는 이 마약 범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이 적발되지 않는 그 암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파헤쳐 들기 시작하면 사실 더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마약 범죄에 대한 어떤 예방 교육 그리고 인식의 변화 그리고 강력한 처벌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시사토크 1인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